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제 강의 주제는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자주 강의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말할 땐 제가 건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똑같이 북한 얘기할 때는 역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건국사 라고 해야 표현이 통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환에 있는 제목은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 제가 건국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 용어가 저의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저의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합니다. 우리 헌법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에요.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가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그러면 휴전선 이북은 어떻게 되죠? 거기 우리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북한 주민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결애고 우리 가족이니까 살리자.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우리 영토가 휴전선 이남이면 북한은 남의 나라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외국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북한 주민들이 탈출해서 한국 들어오시면 세터민들 어떻게 하죠? 그거는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 국어 공부해야 돼. 역사 시험 봐야 돼요. 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한국 와서 시험 치셨나요? 그냥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그죠? 왜 그러죠? 그게 헌법 3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가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 동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주민이 탈출해서 한국에 오면은 시험 같은 거 안 치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원래 거기도 한국 땅이니까. 그러면 김일성 집단은 뭐가 될까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김일성 집단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때려 죽이고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전쟁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옛날에 한국전쟁이라 안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6.25 사변이라 그랬어요. 왜? 전쟁 그럼 뭐죠?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는 국가고 나라입니다. 저 북한은 김일성이가 세운 불법 집단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국가와 테러 조직이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엔 6.25 사변이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북한 건국사가 아니에요.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입니다. 자,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남한과 북한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냈어요. 이승만의 일생을 자세히 읽다 보면 대한민국이 보여요. 반면에 북한이란 곳은 북한 정권의 역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거기 북한이 지금 왜 이 지경이 됐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김일성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김일성의 영향력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고생하게 된 거죠. 그럼 김일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성장기의 주요 장면을 소개합니다. 1912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이 100주년, 2012년 김일성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강성대국을 완성한다. 뭐 김정일이 그렇게 선언하고 했죠. 부모가 김형직, 한의사였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김일성이 1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아편 중독으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남편 김형직이 죽고 아내인 강반석이 중국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어려서 중국인 가정의 양자로 드러나게 되죠. 자, 이 어머니 강반석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이고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 강반석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많이 갔어요. 교회 가면은 김일성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자신의 외가 쪽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문화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 가만히 살펴보면, 북한의 통치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에서 빌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는 10계명이 있고 북한 정권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10계명에서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다 바꿔놓은 거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악용한 것입니다. 원래 본명은 김성주인데 훗날 김일성으로 활동했어요. 이 한 줄을 딱 보면 제 이름이 이호입니다. 그럼 이호는 이호처럼 살아야죠. 이호가 어느 날 내가 권오균이래요. 그리고 권오균 목사님 행세라고 권오균 목사님처럼 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김성주가 김일성 행세를 했다는 건 이 사람 평생 거짓으로 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 10살 전후에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931년 19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19살 때부터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럼 10살 전후에 한반도를 떠났다는 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 해방 전후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박헌영, 박갑동, 또 현준혁 이런 쟁쟁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대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읽어보면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왜? 한반도에서 활동했거든요. 우리 산, 우리 들, 우리 강산을 일제가 어떻게 짓밟는지를 봤어요. 그 강토를 되찾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어요.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그렇게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일생 전체를 통해 볼 때 우리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 왜 애정이 없냐? 당연하죠. 10살 때 한반도를 떠났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뭐 추억, 고향 같은 게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만주 땅에서 중국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중국 이름으로 살다가 나중에 소련군 장교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약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서 조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국의 애정을 느끼고 정을 붙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일찍 한국을 떠나서 외국 사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애국 애족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거죠.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죠. 세 번째, 만주에서 게릴라, 빨치산 투쟁을 했습니다. 이 게릴라들이 농사 짓고 또 상점을 운영하고 회사 다녀서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죠. 게릴라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돈 떨어지면 습격해서 뺏어 먹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은 젊어서부터 정상적인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고 농사 지어보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습격해서 약탈해서 해결하던 사람입니다. 말이 좋아서 항일 투쟁인데 결국 남 괴롭혀서 뺏기고 죽이고 총 쏘고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북한 전체를 그렇게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1940년 이후에는 소련 장교로 생활합니다. 만주에서 이렇게 게릴라 투쟁을 하다가 일본 관동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과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을 데리고 소련 땅 하바로프스크 부근의 부야츠코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1940년 이후로는 이 소련군 장교로 생활합니다. 그럼 소련이 왜 김일성 일파를 받아줬느냐? 결국은 소련이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반도를 진격하려면 지리와 조선말을 잘 아는 특수요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유격대 활동을 하던 김일성 일당을 소련이 받아들입니다. 월급도 주고 살 집도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특수훈련을 시켜요. 그 특수훈련은 뭘까요? KGB, 한국으로 치면 북파공작원,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이 첩보 영화 보면 007이 뭐 하죠? 사람 납치하고, 그죠? 기밀 문서 빼오고, 죽이고 이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암살, 납치, 기밀 정보 수집 이거를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소련한테 배웠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해방된 다음에 김일성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80살로 죽을 때까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느냐?
김일성은 젊어서부터 반대파를 제거하고 적을 속이고 아주 깜짝같이 모르는 틈에 기습 공격을 해서 죽이고 빼앗아서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는 데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방위 출신하고 공수부대하고 복싱을 한다. 물론 제가 기도를 세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지만 그 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김일성은 젊었을 때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았어요. 특수한 훈련. 특공대 훈련, 007 같은 첩보부대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투쟁을 할 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난 척하면서 그 사람 정보를 빼내. 약점을 딱 틀어줘. 그리고 기회를 맛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기습 공격을 해갖고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이런 정치적인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정치 기술에다가 만주에서 게릴라 투쟁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산전수전 겪은 경험에다가 소련으로부터 아주 최고급 첩보 기술을 배워. 이게 결합되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자기 아들, 손자까지 계속 물려주고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는데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북한이. 그죠? 대단한 사람, 김일성이.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성장기의 주요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고 어려서 조국을 떠나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고 중국 공산당원이었다가 소련군 장교가 된 걸 보면 굉장히 외세 의존적인 사람. 또 그 뭐 게릴라 활동하고 첩보 장교로 암살, 납치 이런 거 훈련받았으니까 아주 계략이 뛰어난 두뇌 회전이 비상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성장기의 특징이 나중에 그냥 북한 역사가 돼버려요, 이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니까 거짓말 공화국이 돼버린 거고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북한 상과들 다 헐벗고 국민들 다 죽게 만든 거고 국민을 사랑하면 국민을 살렸겠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게 내팽개쳐 버린 거고 중국과 소련의 외세 의존적 특징이 있으니까 지금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중국으로부터 기름부터 물자 다 받죠. 중국 덕분에 연명한 나라가 된 것이고 또 뭐 암살, 납치 이런 거 전문가니까 반대파를 다 제거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한 것이고 결국 이 김일성의 인생을 보면 그 이후 북한 역사가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19살 때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배제학당 갈 때도 어머니하고 약속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기독교인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종교,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어머니의 종교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배제학당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기독교 영향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19살 때 이승만은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갔어요. 그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19살 때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어요. 그것도 게릴라 부대로, 유격대로. 그 바람에 북한이 지금 유격대라는 게 총하고 그냥 일본군하고 전쟁하면서 옛날 유격군이 나무 뿌리 캐먹고 풀 쥐잡아먹고 이러고 투쟁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세우니까 북한이 지금도 중국한테 빌붙어서 쥐잡아먹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19살 때 이승만과 김일성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게 나라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잘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나오죠. 자, 그럼 김일성의 어린 시절은 어땠느냐? 뭐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김일성을 찬양하는 한설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경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1940년대 말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한설야라는 사람은요, 아주 남한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일보에다가 그 한국말로 하면 피죠. 피라는 소설을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근데 그 소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일본말로 썼어요. 그 일본 천황에게 아부하는 소설이죠. 일제시대 말기에. 그 해방 맞으니까 한설야가 부산에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부산 시민들이 아니 이 뛰어난 조선말 작가가 갑자기 친일파로 돌변해갖고 일본말로 소설하니까 한설야 잡아 죽이자라고 막 격분을 했겠죠. 그래서 부산일보를 보는 사람이 없는 동네로 도망가요. 그건 북한이죠. 부산 사람이 북한까지 도망갑니다. 북한 딱 갔더니 그때 김일성이 막 등장해요. 아, 내가
김일성한테 잘 보여야 출세하겠구나. 이제 한서려가 김일성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북한으로 돌아온 장면을 아주 영웅적으로 쓴 개선, 김일성 장군께서 개선하셨다는 얘기죠. 개선이라는 소설을 써서 김일성의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중요한 이 문학 정책 수립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김일성 덕분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참 저질인데 어떻게 보면 친일파에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면 자기 친구, 작가였던 송영이라는 자기 친구의 딸, 그 딸을 비서로 데리고 가고 결국 자기 친구 딸하고 동거를 해요. 젊어서부터 아주 여장국에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김일성의 환심을 살려고 만경대라는 소설을 씁니다. 만경대가 김일성 태어났다는 데잖아요.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쫙 미화했는데 김일성이 소설 만경대를 읽고 너무 아주 좋아해요. 야, 이건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썼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만경대라는 소설을 5만 권을 찍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 뿌려요.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합니다. 자, 김일성이 좋아했던 만경대라는 소설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런 거예요. 김일성 어린 시절에 김일성 장군님은 어린 시절부터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 대동강에 미역감으로 가서 동무들을 머리를 물에다가 탁 집어넣었고 김일성이 어렸을 때 7살, 6살 때도 15살 된 애들도 머리를 쳐박아갖고 동네 아이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서 동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움은 반드시 이기고 언제든지 동무들에게 대장 노릇을 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김일성, 제가 뭐 김일성 욕하려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 읽고 감동받아서 5만 권 찍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훌륭한 아이입니까? 아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친구 머리를 물속에다가 쳐박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김일성이 좋다고 이걸 5만 권을 쫙 뿌린 다음에 작가 동맹이라는 거 있죠? 북한에 이 글 쓰는 사람들. 작가 동맹이랑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간담회를 열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만경대를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쳐라. 지침을 주는 거죠. 그 모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 손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선생으로 아이들한테 얘들아 강가에 물러내라 가갖고는 장난치면 큰일 나. 친구가 물에 빠지면 건져줘야 돼. 산에 가갖고 친구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흔들면 다치고 큰일 나니까 안전하게 잘 놀아야 돼. 절대 싸우지 마. 아니, 강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들에 가거나 남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난 여태까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선생님 싸우라고 가르치겠어요? 아니,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 따라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만경대라는 소설에 우리 수령님이 강에 가갖고도 괴롭히고 산에 가갖고도 괴롭히고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실제로 항의한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참 교육 하나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은 그랬다 치고 항일투쟁을 했다. 김일성이 뭐 항일투쟁의 영웅이라고 많이 미화를 하죠. 이 북한 정권의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이죠. 북한의 아주 정권의 주축이었던 김일성이랑 생사고락을 같이 한 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현의 아들이 누구냐면 최용해라는 사람이죠. 지금 북한의 군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그 리영호인가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관을 메고 갔던 사람이 인민군 총사령관 리영호죠. 그 리영호를 숙청하고 군권을 장악한 최룡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아주 최고 권력 핵심부에 있죠. 그 최룡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동지였던 최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공화국 영웅. 북한에서 그 굉장한 거죠. 북한 공화국 영웅인데 이 최현이 회상기란 책을 썼어요. 이거 뭐냐면 김일성과 그 일당이 독립투쟁을 진짜 영웅적으로 했다는 거죠. 역시 김일성을 미화하는 책인데 그 내용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나는 그들 마적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그만두고 미리 준비해온 아편을 한 줌 꺼내 보이면서 탄약을 팔라고 했다. 마적 두목 구점은 그제야 눈을 번쩍거리며 좋다고 웃는 것이었다. 마약을 딱 파는 척하면서 그 다음 내용은 총을 들고 가가지고 돈 내놔라.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주인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산속 가서 도망쳤다는 거죠. 그날 빼준 돈이 트렁크에 가득 차 있다. 이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했다고 제가 김일성 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했다고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마약 팔고 사람 인질로 잡아가고 돈 뺏은 거예요. 이게 항일투쟁입니다. 김일성의.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자였지만 굉장히 애국심이 강했던 박갑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갑동의 형 박기동 씨가 여러분 일제치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가 광주학생의거입니다. 들어보셨죠? 1927년 광주에서 이 일본 학생들이 조선 학생들을 막 무시하고 조선 여학생을 성희롱을 한 거죠. 근데 격분해갖고 이 조선 학생들이 일고 나서 패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조센징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와갖고 이 조선 학생들만 남으라고 막 감옥에 가다가도 이릅니다. 광주 학생들이 격분해갖고 일본 물러가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전라도 광주 땅에서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합세해갖고 3.1운동처럼 전국적인 항일투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 광주 학생의거를 확장시킨 분이 요 박갑동 씨의 형인 박기동입니다. 박갑동도 형 따라서 독립운동하다 학교에 퇴학당하고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남노당 지하 총책이 돼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했다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죠. 김일성처럼 김일성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뭐 아편 팔고 총 쏘고 이런 짓을 한 사람,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고, 이 박감동 씨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고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지만 조국에 대한 애정이 있죠. 박감동이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김일성 패는 국내에서의 시민 생활의 경험이 없으니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정신적 연결이 없다. 그들은 조국을 모르고 일찍이 만주 땅으로 넘어갔거나 또는 그곳에서 출세한 자들이다. 그들은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동은 하지 않고 떼를 지어 다니며 약탈, 살인 그리고 아편 장사까지 하고 다니던 패들이다. 그런 짓을 자랑 삼아 항일 유격투쟁이라고 하나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 독립투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국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 때 뭐 양민학살도 하고 그랬지만 이때만 해도 인텔리 일제시대 때 그 공산주의자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싸웠지만 독립투쟁의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 땅, 내 가족들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함부로 약탈하고 살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갑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패는 어려서 만주 들어가고 이게 마적질이죠.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니 애정이 없다 뭐 이런 걸 지적한 거죠. 김일성 패는 이렇게 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며 불을 질렀던 것이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 해도 이렇게 강도질하는 데까지 독립의 이름을 붙여서야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이 되겠는가. 이런 자들이 북한의 정권을 쥔 데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게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김일성이 마약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벌었어요. 납치하고. 요게 북한 정권의 역사에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북한에 오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양강도 자강도에 북한 정권이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하죠. 그래서 마약을 팔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달러 위조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마련하는 게 북한 정권이죠. 북한 외교관들 한 달 월급이 350달러입니다. 350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되겠네요. 일국의 외교관이 4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외국 나가갖고. 어떻게 살죠? 거기서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를 하죠. 마약을 팔고. 왜? 북한을 만든 김일성이라는 사람 자체가 젊어서부터 아편 장사하던 사람이니 나라 전체가 다 마약이나 팔아갖고 연명하는 나라가 된 것이 당연하죠. 이 북한과 마약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복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1년에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요. 지명수배가 되니까 한국을 탈출합니다. 근데 뭐 한국 탈출해갖고 이 사람이 갈 데가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은 못 가니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50여 개 나라를 떠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라 1980년대 말에 동남아시아의 테러 조직인 아시아 샤론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여기 에스더 샤론이 앉아있는데 예. 샤론이 혹시 거기 출신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워요. 예. 아시아 샤론이라는 국제 테러 조직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이 뭐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거기서 간부가 돼요. 테러 조직의 간부가 활동하면
테러 조직이란 건 이건 마약 팔고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아시아 메콩강 일대랑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죠. 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마약이 미국 마약 시장 많을 땐 3분의 1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마약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니니까 주로 범죄 집단, 테러 집단, 한국말로 하면 조폭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판단 말이죠. 그 마약 파는 사람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무술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이복헌이가 테러 조직의 간부가 돼가지고 부하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게 부하들이 좀 비실비실해요. 어떻게 좀 용맹한 우리 테러 조직 요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방콕 주재 북한 대사관하고 연결이 돼요. 북한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군사훈련, 특수훈련 제일 잘 시키는 나라가 북한이죠. 실제로 수많은 게릴라 테러 조직 요원이 북한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복헌이가 본인이 1992년에 북한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은 대남 공작원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간첩 훈련을 잘 시키니까 거기서 이복헌이가 깨달아. 야, 전 세계에서 테러 요원, 이 용맹한 전사를 제일 잘 만들어내는 데가 북한이다. 자기가 훈련 받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북한의 훈련이. 그 테러 조직 지도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젊고 쓸만한 똑똑한 애들을 북한 보냅시다. 이래가지고 아시아 샤론 테러 조직의 젊은 요원들이 북한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은 비용을 북한 정권에 지불합니다. 그 김정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군사 훈련 시켜주고 달러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복헌을 불러요. 그 치하를 합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조선인 이런 국제적인 테러 조직의 간부가 되어갖고 자랑스럽다고. 아니 무슨 국민이 범죄 집단 저기 상류층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합니까? 김정일이가 희한한 사람이죠. 그리고 막 조국 통일을 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기죄로 도망쳤다가 북한 가갖고 영웅이 되니까 이복헌이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쳐요. 근데 커넥션이 길어지니까 1992년 6월이죠. 1992년 2월 6월에 김정일이가 비밀 지령을 보냅니다. 헤로인을 구입해갖고 평양으로 보내라. 그래서 마약 헤로인 500만 달러. 500만 달러면 지금 돈은 얼마 될까? 한 50억 되겠죠? 50억, 60억 되는 헤로인을 구입해서 평양에 보내요. 그걸 평양에서 김정일이가 가공해갖고 유럽에다가 팝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냐면 3천만 달러를 벌어요. 한 350억 되겠죠. 그럼 김정일은 가만 앉아갖고 500만 달러 헤로인을 구입해서 3천만 달러에 파니까 이익을 엄청나게 본 거죠. 김정일이 이복헌을 총애합니다. 이복헌이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중국 정부한테 적발이 돼갖고 한국으로 추방돼서 한국에서 체포를 당하죠.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젊어서 마약 장사해서 먹고 산 김일성이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국제적으로 마약 장사하고 테러 조직 지원하는 그런 깡패 국가, 범죄 국가가 되고 국민들 다 굶겨 죽이는 참혹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시간 관계상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좀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내세운 게 보천보 전투입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의 이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를 다루는 현대식 음악단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천보 전자음악단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보천보 전자음악단이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국립 오케스트라단 이런 거죠. 그 전자음악단의 이름이 보천보예요. 북한이 그만큼 보천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천보라는 곳은 함경북도 갑상군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1937년 6월에 이곳 보천보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90명 정도의 무장한 독립군이 이 보천보를 기습 공격을 해요. 우체국을 불태우고 일본군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 면사무소를 불태운 다음에 일장기를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태극기를 걸어요. 그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조선 팔도에 일장기가 나부끼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천보에서 하루 동안 일장기가 불태워지고 일본 상점이 습격을 당하고 태극기가 휘날리면서 아주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 같은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그 보천보 전투를 지휘하신 분이 김일성 장군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 당시 군사력이라는 게 세계 3위 수준이니까 절대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보천보 사건으로 일본 사람 죽은 거는 대략 한 글쎄 3-4명 죽었다는 설부터 많이 죽으면 60명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 60명이 국경 수비대 60명이 죽어요. 우리 독립군의 공격을 받아서. 근데 그 국경 수비대는 대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군 소속이 돼서 김일성 장군 휘하의 독립군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몇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일본 놈들이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함경북도 일대에 독립지사들을 다 잡아요. 그래서 그때 잡힌 사람이 한 800명 됩니다. 일본 사람 한 7, 8명 죽었다고 우리 조선 사람 800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그때 박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달이 함경도 평안도를 통틀어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요즘 말로 하면 그분이 뭐 차범근 정도 됐겠죠. 정말 축구를 잘했던 분인데 요 박달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하면서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김일성 장군과 연결을 해서 보천보 사건을 지휘합니다. 그게 이제 박달이를 고문해가지고 혐의가 밝혀진 다음에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냐면 그 조선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박달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서 평생 안진뱅이가 되게 해요. 이 정도로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천보를 습격한 독립군을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천보 참사한 전사들이 결국 다 죽습니다. 마지막 죽은 다음에 이 배를 갈랐는데 일본 놈들이 배를 갈라보니까 위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무 껍질 풀뿌리가 나왔어요. 일본군한테 쫓겨갖고 우리 독립군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먹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1937년 11월 18일자 서울에서 발행되던 경성일보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려요. 그러니까 보천보를 습격했던 김일성은 이때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에서 확인을 해서 시체 배까지 다 갈랐어요. 요 놈이 김일성이 죽었다. 보천보는 사실은 북한의 통치자 김일성이랑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그 김일성 장군 죽었단 말이죠. 그때 김일성은 뭐였냐? 1940년 이후 소련군 장교가 되어갖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김일성을 훈련시켰던 상관이 그 소련군 메클의 소령인데 해방될 때 김일성 계급이 대위였죠. 소령이고 밑에 데리고 있었는데 스탈린한테 김일성을 칭찬하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는 충분히 군사적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굉장히 앞서가는 군대였던 소련에서 첩보 장교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김일성이 굉장히 두뇌가 비상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적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소련 사람도 인정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암살, 납치, 적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정보 수집 훈련 이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때 김일성을 담당했던 부대 사령관이었던 소련군 장교 코비젠코가 김일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일성은 소련에서 장군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10살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조선 사람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맨날 중국 사람 어려서 또 중국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랑 재혼하는 바람에 만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10살 때 떠났는데 뭐하러 거기 돌아갑니까? 못 사는 나라에. 소련군 장교가 됐고 소련 장교가 잘한다고 인정하니까 내가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로 소련에서 한번 별 달고 장군이 돼보겠다. 이게 김일성의 소원이었어요. 그 면담 기록이 소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기밀문서가 공개됐는데 이 상관이 김일성을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당신의 제 첫째가는 우선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김일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가 조선인 출신으로 소련군에서 한번 장군이 돼서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상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지금 북조선에 가서 공작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 소련 공산당이 자네한테 북조선으로 가라. 파견 근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스탈린 대원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상관이 정말 훌륭하다. 라고 칭찬한 기록이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에. 원래 소련 땅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도 아들 이름을 소련말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김유라였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김유라라고 돼 있어요.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김유라, 고등학교도 김유라인데 이 유라가 19살 때 여름방학이 지난 다음에 학교 와갖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내 이름 바뀌었어. 유라가 아니야. 그럼 네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은 정일이야. 그래서 김정일이가 된 거야. 19살까지 김정일의 이름은 유라였습니다. 왜? 김일성이가 소련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들도 소련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1945년 9월 19일 소련 배를 타고 소련군 대위 복장을 입은 김일성이 원산으로 입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떠나고 대략 한 20년 넘게 지난 거죠. 10살 때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 한 만으로 한 33살 됐으니까요. 한 24년, 25년, 23년, 2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일성이가 10살 때 떠나서 30대가 돼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원산에서 김일성을 맞은 사람이 소련 해병대 소속 조선인이었던 정상진입니다. 그 정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 딱 도착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김성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김성주였어요. 김일성은. 그 보천보호를 습격한 김일성 장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가 열려서 그때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해서 청중 앞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보천보 전투의 영웅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야? 김일성 장군은 만주에서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1920년대면 김일성이가 8살 때입니다. 8살짜리가 독립운동 했겠어요? 근데 북한 교과서에 했다고 나오죠. 그때 막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가랑비로 뭐 배를 타고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왜? 김일성 장군은 3.1운동 직후부터 만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김일성 장군이 김성주라고 둔갑을 시킨 거죠. 누가? 소련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럼 도대체 김일성 장군은 누구냐? 이게 얘기하면 긴데 김일성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4분이에요. 첫 번째 김일성 장군이 누구냐? 보천보를 습격한 분은 두 번째 김일성 장군이고요. 네 번째 김일성이 요 가짜 김일성, 북한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네 번째고, 첫 번째 그 김일성 장군은 조선 사람으로는 아주 드물게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예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는 그 당시 세계에서 훈련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일본 놈들이 지독하잖아요. 거기다 일본은 사무라이 전통이 있어요. 그건 몇천 년 동안 칼 휘두르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칼질하던 사무라이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세워서 최첨단 전쟁 기술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육사 출신이. 동시에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일본 육사 출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동시에 지독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나왔잖아요. 전 국민이 반대해도 그냥 고속도로 뚫어버리고 사판자로 갖고 막 포항제철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대단하신 분이죠. 박정희가. 그죠? 그 박정희의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조선 사람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일본 육사에서도 3등인가 졸업했어요. 박정희는 그 시대 조선 사람 가운데 이건 뭐 천재 중에 천재. 그래 똑똑하신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뭐라 그러고 뭐 야당 국회의원이 반대하건 뭘건 저런 뭘 모르는 놈들이라고 다 무시해버리고 밀어붙여가지고 독재하셨지만 한국 경제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죠. 일본 육사가 그렇게 아주 우수한 집단입니다. 그래 나중에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죠. 이 김광서라는 분이 원래 이름이 김광서인데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했어요. 젊은 일본군 장교가 됐죠. 이분이 애국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해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을 위해서 복무를 했는데 근무할 때도 아주 뛰어난 장교였습니다. 이 조선인의 그 인정을 일본 병사들한테 베풀어갖고 일본인인데도 조선 이 장교를 존경했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3.1운동이 터져요. 동족들이 막 독립만색 부르는데 일본 경찰이 총을 쏘거든요. 그걸 보고 김광서 장군이 회개합니다. 야, 내가 이 일본군 장교가 돼갖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할 때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독립만세 부르면서 죽는구나. 나도 이제부터 독립운동 해야겠다. 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일본이 공들여 길러낸 이 육군 그 당시 뭐 한 요즘 말로 하면 중위 정도 됐을 거예요. 중위 대위쯤 된 이 우수한 장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요. 김광서 장군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만주 땅에 무슨 소문이 도냐면 백마를 탄 김일성 장군이 등장했다.
김광서가 만주가 갖고 활동하면서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꿔요. 왜 바꿨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오늘 탈북자 저 구출 때문에 심사하는데도 보안 문제 때문에 이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탈북자분들도.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안 쓰고. 아, 일본군한테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김광서라는 게 밝혀지면 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지만 일본 놈들이 내 이름하고 호적을 다 줘야 하면 어떻게 돼? 한국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몽땅 죽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일성 장군에 대한 온갖 신화가 다 만들어집니다. 왜 신화가 만들어질까요? 그 당시 독립군이라는 게 무슨 뭐 총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일본이 미워서 싸우지 군사훈련 받은 분이 없거든요. 이 김일성 장군은 세계 최고 수준, 김광서 장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육사를 졸업하신 분이니까요. 가자마자 오합지졸이었던 독립군들을 카리스마로 다 제압을 하고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신출 귀모란 작전을 펼쳐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일본 최고 수준의 이 군사 전략을 가진 분이 전투를 지휘하니까 독립군의 힘이 막 세지죠. 이분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밑에 예를 들어 부하가 100명 있다. 그럼 100명의 부하를 20명씩 쪼개서 5개로 만들어요. 5개 소대, 분대 정도 되겠죠. 5개의 작은 부대가 독자적으로 독립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5개 부대의 분대장 이름을 다 김일성으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일본 놈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일으키는 부대가 오늘 밤 요쪽 마을을 습격했는데 그날 밤 저쪽 마을도 습격해요. 다 누가 습격했냐 그러면 다 김일성이래. 습격하고 분대장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김일성이다. 이러고 유유히 사라져요. 일본군 돈을 뺏은 다음에 내가 김일성이다. 이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그 당시 뭐 문맹률이 거의 90%가 넘었죠. 글자도 못 읽는 조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김일성 장군은 축지법을 쓰신다. 하룻밤에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난다. 이게 고도의 심리전 전략이죠. 우리 조선 민중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일본군한테는 도대체 김일성이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 이름을 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일성이 누군지 헷갈리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김일성 중에 하나가 이 김광서 장군 밑에서 김일성 행세하던 부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을 쏴 죽여요. 김좌진 장군이 이제 공산주의자의 손에 죽는데 그 김좌진 장군을 죽인 사람 이름이 또 김일성이에요. 이러니까 김일성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김광서 장군이 뛰어난 전략이긴 한데, 요 김일성이 김광서 장군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때 김광서와 함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김석원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25 전쟁 강의하면 그분 얘기 꼭 하는데요. 조선 사람으로는 드물게 일제치하의 대령, 대주하까지 진급하신 분이에요. 대주하 그러면 지금의 대령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이 대주됐다는 건 뭐 하늘의 별 따는 거죠. 아주 천재고 훌륭하신 분인데 6.25 전쟁이 났을 땐 이분이 예비역으로 물러나셨는데 이분이 성격이 강직해요. 정말 천상군인이에요. 천상군인. 6.25 전쟁 때 국군이 막 인민군한테 계속 밀리죠.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릴 때 계속 후퇴하니까 이 김석원 장군이 보다 못해 예비역인데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그리고 전쟁을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 육사 졸업한 최고의 전략가가 권총을 뽑아 들고 맨 앞에 가서 싸워요. 총탄이 막 빗발치는데 지금이 한 대전 전투 정도 됐어요. 대전 지역에서. 김석원 장군이 권총 딱 들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김석원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싸워요. 그가 밑에 있는 쫄병들이 야, 저 별 4개짜리 단 장군이 저렇게 연세 드신 할아버지 장군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도망치던 국군들이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인민군의 추격을 좀 막아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로를 세운 김석원 장군이 김광서 장군의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김일성이 됐다. 그런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증언을 남겼죠. 자, 그러면 어쩌다가 김성주가 백마탄 김일성 장군이 되었고 8살 때 참 솔방울로 청와를 만들게 됐냐? 그 소련의 선택이죠.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지령을 내립니다. 그 지령에 대해서 스탈린 다음 소련 군부 서열 3위였던 슈킨 사령관이 보고서를 써요.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탈린의 9월 20자 지령문에 따라서 한반도의 이북 지역에서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지킬 인물들로 구축된
구성된 정권을 구축하기까지 이런 정권 수립을 위해서 토지개혁, 중앙집권적 조직을 서둘러 구성해야 된다. 그럼 스탈린이 지령해서 세운 정권은 무슨 정권이에요? 뭐라고 나왔죠? 한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죠?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북한에다 정권 하나를 세워가지고 영원히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괴뢰국가라 그러는 거죠. 괴뢰가 꼭두각시 아닙니까? 꼭두각시 뭔지 아시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 팔을 들고 내리면 내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인형극, 그 꼭두각시라 그러잖아요. 북한을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련 역사가인 안드레이 라니코프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소련군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괴뢰국가였다. 소련이 분단국가의 존재 방식, 북한은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걸 소련이 결정해. 우리 민족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심지어 헌법. 아니, 어느 나라가 헌법을 외국이 만들어줍니까? 헌법은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법인데, 근데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은 스탈린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 지도자까지 선택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나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던 동유럽 공산국가를 위성국가라 그래요. 달이 지구를 빙빙 도는 위성인 것처럼 소련의 지시를 받아 소련 영향권 안에 있는 위성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동유럽 국가는 위성국가라 그러는데 북한은 괴뢰국가라 그래요. 이건 위성국보다 훨씬 소련이 개입한 정도가 컸죠. 그럼 소련이 왜 이렇게 북한에 개입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라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가장 아주 그 효과적인 질 좋은 우라늄의 40%를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이게 골치 아픈 나라에 조그만 나라가 하필이면 또 북한에 또 우라늄이 있어. 우라늄 아니라 뭐 금광석이나 딴 게 있으면 좀 좋은데. 그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소련이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우라늄을 갖고 있는 나라, 유럽 가운데는 불가리아에 우라늄이 있어요. 그 북한에 우라늄이 있어갖고 이 중요한 나라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지도자까지 정하고 헌법까지 만든 거죠. 우라늄 때문에 소련이 북한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소련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일반에 공개가 돼요. 자, 그래서 스탈린이 김성주를 김일성 장군으로 딱 세워갖고 북한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괴뢰국가하는 걸 착착착착 진행시키는데, 북한 땅에 와 봤더니 스탈린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스탈린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아주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걸 소련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남로당의 지도자 박헌영.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공산주의자들을 엄청 탄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독립운동한 세력이 두 세력이에요. 일본 놈들이 하도 막 일본 놈 3명 죽었다고 800명 체포하고 막 700명 800명 학살을 해버리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이 지독한 일본 놈들한테. 끝까지 독립운동한 세력이 두 세력입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수많은 파벌이 있었지만 제일 끝까지 싸운 게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자가 북한을 세운 거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일본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쓴 문건을 많이 압수했는데, 일본 경찰에 의해서 압수된 조선인 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글을 보면 대부분을 박헌영이 썼어요. 조선 최고의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잡혀갖고 고문을 당하다가 풀려났어요. 그 어떻게 풀려냐면 되게 공산주의자들이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쓰고 풀려나거든요. 그걸 전향한다 그러죠. 나 공산주의자 안 하겠습니다.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각서 써야 풀려나요. 근데 박헌영은 각서를 안 썼어요. 그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대변을 먹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자한테 좀 배워야 돼요. 조선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대변을 먹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시해도 6개월 동안 자신 대변 먹으니까 저놈이 고문당해서 미쳤나 보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헛소리 하면서 대변을 먹었어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자기 고향 전라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다가 8.15 해방을 맞자마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주 대한민국 역사를 이 사람이 뒤집어 놓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북한의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가 만든 게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 그거를 1949년에 합쳐가지고 조선 노동당, 지금 북한의 노동당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이 남노당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박헌영이가 대변 먹어가면서 견디다가 해방을 맞자마자 서울에 올라가갖고 순식간에 주도권을 딱 장악하고 남노당을 확장합니다. 남노당원 숫자가 많을 때 150만 명이 돼요. 그 당시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한 1700만, 1800만 됐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90%가 글자도 못 읽어요. 아니, 1700만 국민 가운데 당 하나가, 당원이 150만 명이 되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뭐, 이승만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적화가 됐을 거예요. 남노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때 남노당이 이제 대구 폭동을 일으키는데 대구 폭동에 맞춰서 구미 선산 지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요 남노당 구미 선산 지역 총책으로 구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박상희. 그 박상희의 동생이 박정희죠. 이해가 되시죠? 박정희 대통령 형이 원래 남노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박상희가 구미폭동을 일으켰다가 경찰의 총에 죽습니다. 그 박상희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김종필이죠. JP. 그리고 박정희는 젊은 장교였는데 그 박상희가 워낙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선산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박상희가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상희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연설도 잘하고 공산주의자였지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데서는 공산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키면 막 군인 가족들 죽입니다. 근데 박상희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 농민들 토지 분배해주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 존경했던 형이 죽으니까 이제 박정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박정희가 젊었을 때 남노당이 되죠.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야, 이 공산주의가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박정희가 깨달을 때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끌려갖고 박정희가 모진 고문을 당하죠. 박정희가 고문당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죽게 된 걸 이제 나중에 그 백인엽 장군 또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이 이제 살려내. 박정희가 또 위대한 거는 고문당해서 죽게 됐을 때 백선엽 장군이 거의 뭐 처형당하는 건데 박정희가 원래 처형당할 만한 죄목인데 죽이려고 딱 왔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아주 인간적으로 얘기했다 그래. 진실하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 사람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방으로 손을 써가지고 박정희를 구출해줘요. 그 박정희가 그때 같이 동거하던 여자도 도망가고 고문당해서 몸은 망신차이가 된 상태에서 국방부 정보부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문당했지만 박정희가 천재거든요. 정보부에서 딱 첩자들을 보내갖고 이 휴전선 38선 동태를 살펴보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문당해서 계급도 없던 민간인 신세로 군대에 얹혀서 군대 밥이나 축내도 군대 밥 몰래 이렇게 불법으로 먹고 살던 박정희가 보고서 3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언제 어느 지점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적의 주 공격로는 이쪽이고 보조 공격로는 이쪽이다라고 6.25 남침을 정확하게 예언해요. 결국 그 바람에 박정희가 살아납니다. 6.25 전쟁 나기 전에 6.25 전쟁 터질 걸 박정희가 다 예언을 해요. 고문당한 사람이. 근데 마침 6.25 6월 25일 날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날 박정희가 친척이 결혼하는 바람에 구미에 가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뭐 휴대폰도 없고 전화를 하려면 면사무소에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휴대폰 구미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자기하고 친척이 되는 자기 자신을 잘 따르던 젊은 장교한테 야, 분명히 내일 무슨 일이 터질 거야. 무슨 일 터지면 바로 전화해. 그리고 구미 그 읍사무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그래서 박정희 얘기를 듣고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온 걸 처음 딱 목격하고 박정희한테 형님 말씀처럼 전쟁이 났습니다 라고 보고한 사람이 나중에 5.16의 주역인 김종필입니다. 박정희, 김종필이 그 6.25 전쟁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첩보 장교 출신이고 박정희도 그 첩보 분야에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샜는데 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정희로 흘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남노당이 한때 150만까지 됐고 뭐 박상희, 박정희 이렇게 그 당시 뛰어난 인재들도 남노당원이었는데 이 엄청난 남노당원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잡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무차별하게 남노당을 탄압해가지고요. 6.25 전쟁 터질 때는 8.15 해방되고 한 1948년 우리나라 건국될 때 한 150만 됐는데 남노당이 2년 사이에 그게 60만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이승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공산당원들을 가차없이 죽여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엄청난 사람들이죠, 다들. 자, 그 이제 박헌영이란 쟁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박헌영과 김일성 가운데 누구를 최고 지도자를 할 거냐. 일단 소련군이 올 때는 김일성을 앞세우고 왔는데 와보니까 박헌영이 힘이 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굴 지도자를 할 거냐. 1947년까지 서울에 소련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 소련 대사관이었던 샤브닌이라는 사람이 역시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니까 아주 일종의 간첩 활동을 한 거죠. 소련 대한민국 이 남북한의 정세를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샤브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헌영만한 인물이 없다. 박헌영을 최고 지도자로 하는 게 조선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샤브닌은 박헌영을 추천해요. 근데 이제 베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베리아. 들어보신 분. 베리아가 누구냐면 스탈린 치하에서 소련의 그 KGB라는 거 있죠? KGB는 들어보셨죠? 소련의 첩보기관, 한국의 국정원 같은 거. KGB 책임자가 베리아인데 이 베리아 때문에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이 한 2천만 명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베리아. 베리아가 나중에 사람 죽이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요. 반동분자라고 막 수청하고 강제 수용소란 걸 만든 사람이 베리아예요. 소련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인간이죠, 베리아가. 강제 수용소, 북한에 있는 뭐 노동 교화선 이런 거 다 베리아가 만든 거 김일성이가 수입한 거죠. 주민들 굶겨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괴롭히는 거 김일성이가 다 이 베리아한테 배웠어요. 베리아한테. 이 KGB 총책입니다, 베리아가. 베리아가 나중에 얼마나 미치광이가 되냐면요. 그 반동분자를 숙청하는데 사람을 자꾸 죽이다 보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재미가 들어가지고 소련의 어느 도시에다가 전보를 보내. 뭐라고 전보를 보내냐면은 내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니네 도시에 반동분자가 1000명이 있다. 이렇게 보내요. 아무 근거 없이. 1000명을 죽여라. 그럼 그 명령받은 공산당 책임자는 자기 도시에서 1000명을 죽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죽인 게 2천만 명이에요, 베리아가.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 베리아가 김일성을 추천해요. 딱 보니까 김일성이가 첩보 능력이 있고 아주 이 군인으로서 뛰어나다. 그 이제 스탈린이 두 사람의 추천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1946년인가 그때 모스크바로 불러요. 박헌영과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면접을 해보고 시험을 치게 해요.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시험을 치는데 박헌영은 이론가니까 답안지를 작성을 잘하죠. 뭐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뭐 어쩌고 쫙 써요. 김일성이는 뭐 맨날 총싸움만 했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답을 뭐라고 썼겠어요.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거만 쫙 써요. 스탈린 입장에서는 박헌영이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탈린은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잡는 것도 스탈린이 반대해요. 왜? 모택동이 중국 사람이고 중국 민족주의 정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면 스탈린 말을 안 듣지 않겠어요? 소련의 입김이 먹혀지려면 민족주의를 싫어했어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중국의 모택동, 또 북한의 박헌영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스탈린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식하지만 소련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실제로 소련군 장교였고 5년 6년 동안 소련군의 월급을 받았던 김일성을 스탈린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1948년 4월에 모스크바 교회의 스탈린 별장에서 헌법을 만들어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을 만드는데 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괴로 국가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토론을 하다가 러시아 말로 얘기했겠죠. 러시아 말로 나라 이름을 정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러시아 말로 나라 이름 지은 거를 허가이라는 그 통역을 맡았던 조선인 출신 나중에 북한 정권 부수상이 되는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한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제 첫 번째 책 친일청산에 대한 성서적 입장에 내가 이 얘기를 썼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나라 이름을 외국말로 지은 다음에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날 왜 450만 명씩이나 굶어 죽는 끔찍한 나라가 됐느냐. 자기 나라 국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자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탈출해요. 조국을 등진 나라가 됐느냐.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야.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죠. 대한민국 그걸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만들어질 때부터 기도해서 제대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국 때부터 역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김일성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느냐를 보여주는 게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서울에 있는 남로당 지하 당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쳐내려갈 테니까 봉기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여러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프랑스를 기습공격할 때 프랑스군이 파리 부근에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파리 동쪽에서 싸우다가 밀리면 파리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리 서쪽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프랑스의 파리는 프랑스 민족의 그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도예요. 프랑스의 역사가 파리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파리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재, 역사가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파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몇 년 전에 그 남대문이 불탄 거, 국보위로 남대문 하나 불탔다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서울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낮의 동맹, 여제 동맹 맞으면서 서로 싸운 게 서울 지역, 요 한강하고 서울을 차지하려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피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1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중심지가 서울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서울에 다 있어요. 그 서울에 어떻게 불을 지릅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남로당원들이 반대해요. 조국 통일도 좋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설이 서울에 어떻게 불을 지르냐고. 전쟁하더라도 서울 밖에서 하자고.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아니, 서울에 조선 왕조 대궐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 문화재가 다 있는데 그걸 잿더미로, 그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명령 내리는 거죠. 김일성이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조국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같은 공산주의자이지만 서울에 있는 남로당원들은 그거 못합니다. 조국 통일도 좋지만 동족끼리 어떻게 서로 쏴서 죽입니까? 무력,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절대 불 못 지릅니다라고 김일성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서울에서 올라간 남로당원들이 아주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숙청당하죠. 불바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들지 않았다고. 요거만 봐도 이 사람은 중국 덕분, 소련 덕분에 정권을 차지했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동상 세우느라고 국민들 300만씩 굶겨 죽이는 거죠. 국민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굶겨 죽이겠어요. 자, 이 김일성이 위기를 맞습니다. 김일성의 후원자였던 스탈린은 그 강제 수용소 만들고 학살을 많이 한 사람이죠. 스탈린을 김일성이 그대로 따라했는데 스탈린이 죽어요. 그 스탈린 후계자 자리를 놓고 역시 살인마였던 베리아와 후르시초프가 3년을 투쟁해서 후르시초프가 이겨요.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자지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념은 있지만 스탈린처럼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국민을 굶겨 죽이는 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성 있는 사람이고 그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의 영향을 받았던 외국 지도자들한테 압력을 가해요. 그 무렵에 평양에 러시아어로 괴문서가 떠돕니다.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괴문서는 실제로 떠돌았습니다.
김일성 동지, 자네는 베리아 덕택으로 북조선의 정권을 잡았는데 베리아는 이미 쫓겨났네. 자네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정신 좀 차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 다 석방하고 사회주의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돼. 알았나? 이 베리아 폐야. 뭐 이런 괴문서가 지금의 김일성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 사회에 막 떠돕니다. 소련이 실제로 압력을 넣어요. 김일성 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공산주의자 망신이다. 자, 이때 소련이 김일성을 비판하니까 북한 내에 있었던 친소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이 길어질 때예요. 저 김일성 때문에 전쟁 나왔고 우리 민족이 500만, 600만씩 죽고 이 뭐하는 짓이냐. 김일성이를 쫓아내자. 그리고 이제 허가이부터 시작해갖고 남노당 몇 사람이 결합을 해갖고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 혁명이 성공했으면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는 되지만 이렇게 국민을 굶겨 죽이지는 않았겠죠. 가만 내버려뒀으면 김일성이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전쟁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을 살려준 게 모택동과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하느라고 90만 명의 중공군이 오죠. 또 김일성은 실제로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에서 싸울 때 김일성이가 모택동군에 무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줘요. 또 김일성은 19살 때부터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중국 사람들하고 친했고 중국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김일성 편을 들죠.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밀려날 뻔하다가 평양에 와 있던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의 고향 친구였던 중공 최고 지도자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오히려 살아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을 했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벗어나서 생존을 했죠. 이렇게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천재적인 악마성을 발휘해서 반대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그 제거해 나가는 기록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김일성이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다 제거해요. 소련 도움으로 집권하고 중국 도움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를 교묘히 오가면서 이제 1인 지배 체제를 굳히죠. 그래서 김일성 유일사상 이걸 가지고 북한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한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결국 김일성이 죽는데 1994년에 정권을 수립하고 아주 막강한 권력으로 잘 집권했다가 결국 죽어요. 그 죽음에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1971년에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후처죠, 부인 김성애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김성애를 굉장히 높이 세운 거예요. 어버이 수령인데 김성애 명령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1985년에는 김성애가 뒤로 감추어지고 김정일 동지가 하는 일은 당의 정책이라 생각하고 집행하라. 김정일을 세워요. 이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80년대 초반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는데 김정일도 역시 대단한 사람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김정일이가 공작을 해서 자기 계모였던 김성애를 추방해버리죠. 그 김정일이가 얼마나 용의 주도한 사람이냐면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계모에 대해서 모함하고 또 김성애의 동생 김성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성갑이가 자기 누나가 김일성 부인이니까 그 권세를 믿고 좀 까불었어요. 어떻게 까불었냐면 이제 김일성이가 평양에 아주 명당 자리를 보고 항상 저기다가 내가 인민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건물 하나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겁니다. 터가 아주 좀 명당 자리에 거기가 그 인민대학습장 자리를 명당으로 생각하고 비워놨는데 김성갑이가 자기 누나의 권세를 믿고 거기다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거를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일러 바치니까 김일성이가 대노하죠. 인민대학습당 지을 자리에 자기 장모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집을 헐어버리라 그래요. 김성애가 또 성질이 불같은 여자예요. 자기 김일성보다 20살 어린 원래 타이피스트 비서였죠. 비서였다가 이제 20대에 자기보다 20살 많은 김일성이랑 동거를 한 건데 이 여자가 남편한테 화를 내요. 당신이 공화국 수령인데 장모한테 그 집 한 채 못 채워주냐고. 이러고 부부싸움을 대판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랑 후처의 사리를 갈라놓죠. 그래서 김성애를 추방해버려요. 눌러놓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래도 그 미인이 옆에 있다가 어쨌든 부부였는데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없으니까 마음이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당시 북한 전역의 최고의 미녀인 무용과 김송죽이라는 여자를 아버지한테 바쳐요. 그게 북한 정권의 역사를 보면 이게 무슨 아들이 계모를 몰아내고 아버지한테 또 젊은 여자를 갖다 바쳐갖고 환심을 사요. 이게 참 비윤리적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정일이 결국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미스테리가 뭐냐면 1985년에 그래서 완전히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1994년 80이 된 김일성이가 갑자기 그때 만 82세인데 내가 이후 10년간 현역에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한테 다 맡겼다가 복귀를 해요. 그리고 김영삼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죠. 1994년 7월 25일 날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다 맡겨놓고 10년 만에 나이 80이 넘어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김일성을 모시던 취사계와 집단계 요원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그리고 김일성의 시체를 해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체 해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위대한 주석의 시체를 해부를 해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고 북한 정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헬기로 의사를 이렇게 치료진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악천후 때문에 헬기가 못 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김일성이가 가는 곳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멀리서 왜 헬기를 타고 의사가 오겠어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인데 옆에 의사가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요. 이게 이제 그 김일성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가운데 제일 합리적인 얘기는 김정일한테 맡겼는데 김정일을 통해 보고를 받아요. 김일성이 나중에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1993년 무렵에 김일성이 우연한 경로에 본인이 보고받은 생산량보다 한 60%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돼요. 허위 보고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 경제가 심각하다는 걸 김일성이가 1993년에 알게 돼요. 이 전부 다 가짜 보고 아니야?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때 잠시 김정일이를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직접 다스린다 그랬다가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죽은 사망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래서 한때 독살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죽음 얘기를 하냐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을 때 확인된 사실은 둘 다 거짓말로 권력을 잡고 거짓말로 권력을 유지했는데 거짓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왜? 김일성이가 거짓말만 치니까 밑에 사람들도 거짓말로 보고하거든요. 그 보고받고 공화국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허위 보고라는 걸 알고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다가 심장마비로 어떻게 돼갖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김일성이가 죽어요. 김정일이도 그렇게 죽었죠. 강성대국 그 원년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그 회천댐이라는 걸 거대하게 만들어요. 우리 공화국이 기술력으로 이런 기가 막힌 댐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회천댐 준공 기념일 되기 전에 며칠 전에 보고가 올라오는데 댐을 잘못 만들어갖고 여기저기 막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동안 허위복을 받은 거죠. 김정일이가. 밑에서 다 거짓말 친 거죠. 밑에 사람들이. 김정일이 열받아갖고 내가 직접 현지지도 가겠다 그러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기차를 대기시켜 놓고 그날 밤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고 죽어요. 김정일이도.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일어난 자가 거짓으로 망한 거죠. 허위보고 때문에. 자, 이제 한 5분만 더 얘기하면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 그럼 이 북한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납치돼서 만든 영화 가운데 위대한 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주석이 김일성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임시정부에 옥세를 바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작은 과수원 하나 주시면 여생을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수령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려요. 새빨간 날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거짓과 살인과
이런 악독한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한 북한 정권한테 김구 선생이 위대하지만 나중에 협력하잖아요. 김일성하고. 그렇게 이용당하면 김구 주석이 위대한 독립투사가 죽은 다음에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북한 전역에서는 김구가 김일성한테 임시정부 옥새를 바친, 그리고 김일성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그런 인물로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김구 주석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바람에 죽어서까지 고생을 하시는 거죠. 박갑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도주의를 짓밟는 자에게 인도주의를 쓰는 사람이 과연 인도주의자인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자 이러고 햇볕 정책으로 돈 엄청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근데 제가 구출한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동포 도와준다고 돈을 엄청 많이 줄 때 그때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굶어 죽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북한이 정권 유지에 쓰고 핵을 개발하고 국민들을 살리지 않은 거죠. 실제로 확인된 사례가 남한에서 쌀을 보냈어요. 북한 배에. 그 배가 나진까지 간다 그래놓고 중간에 갑자기 방향을 청진으로 바꿨어요. 청진에 도착해서 북한 배가 남한에서 받은 쌀을 풀어놨습니다. 3일 지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그 쌀을 싣고 갔어요. 남한에서 준 쌀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쌀을 공짜로 가져갔을까요? 러시아는 청진에 와서 옥수수를 풀어놨어요. 쌀보다 옥수수가 싸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은 남한한테 쌀을 받아서 그거를 소련한테 팔고 옥수수를 받은 다음에 옥수수하고 쌀하고의 차액은 북한 정권 유지비로 받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는 대부분 북한 군인들에게 지원이 되죠. 왜? 성군 정치 시절이니까. 옥수수만 나눠줬어도 국민이 450만이나 굶어 죽지는 않았겠죠. 이게 인도주의냐, 이게. 북한 돕는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게 인도주의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떻게 싸우자는 거냐? 총으로 싸우자는 거냐? 아니죠. 왜 총으로 싸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의 어둠을 불사를 수 있는 진실의 횃불을 태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진실의 촛불이 아니에요. 촛불 넘어 횃불이에요. 횃불. 거대한 횃불. 진실을 알리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것만 한다 그러면 북한이 난리를 쳐요.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정조준에서 총을 쏘겠다. 대한민국이 그 얘기만 하면 북한이 경기를 일으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북 심리전입니다. 휴전선에 스피커 놓고 북한에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한테 방송한다 이러면 북한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 대북 심리전이 뭐냐면요. 뭐 북한 정권이 썩었습니다. 김일성이는 뭐 원래 이름이 김성주고 이런 복잡한 내용 없어요. 뭐라고 방송하냐면 인민군 형사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우산 꼭 준비하세요. 이렇게 방송해요. 그럼 그 다음날 진짜 비가 와요. 그럼 북한 군인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요. 야, 저 남한 놈들은 어떻게 하늘의 징조를 다 읽고 있나. 남한이 훨씬 우수한가 보다. 그거예요 그냥. 일기예보만 해줘도 북한군은 흔들려요. 거짓으로 유지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 대북 심리전을 노무현이가 2004년 6월 15일 날 중단했어요. 그 대북 심리전만 재개해도 북한의 진실만 알려도 북한이 저렇게 맘 놓고 핵을 개발하지 못했겠죠. 거짓과 싸울 수 있는 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학교 오신 분이 여기서 강의 들은 것 같고 인터넷에다 막 올리고 블로그 같은 거 막 만드시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진실을 알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쪽은 거짓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북한의 실체를 알고 이번 선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희 같은 사람이 TV 토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가리켜서 남쪽 정부라 그러고 막 북한 편을 막 드는 소리 하니까 국민들이 텔레비 보다가 야, 그거 저 사람들 저 안 되겠구나. 진실을 알리니까 국민이 깨어나잖아요. 그죠? 북한이 이렇게 거짓된 체제다. 진실을 자꾸 알리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면서 두 번째는 고난당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좀 비정상적인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한 이 역사를 날조해서 막 초등학교에서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가리키는 대한민국 초등학교도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제가 어디 강의원 가갖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연방제라는 건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그냥 두자는 거거든요.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가 이 체제로 가자. 그러면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여요.
지금 돈이 없어서 포크레인을 못 깔아 죽이니까 주먹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고 가끔 총살하죠. 총알이 좀 남아 돌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이는 체제와 마음껏 예수 믿는 체제가 어떻게 두 체제를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제 말이 맞죠? 예수 믿는다고 이쪽은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이고 이쪽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서로 합의해갖고 자동차로 깔아 죽이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 한 3,000명 모인 데서 강연하다가 연방자 말, 얘기해갖고요. 우리 출판부에 난리가 났어요. 그 좌쪽 목사님 몇 분이 전화를 해갖고 뭐 항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제가 강연하면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그러나 아니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말해야죠. 용기 있게. 아멘이시죠? 진실을 아는데 다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바람에 지금 북한 동포도 못 구출하고 북한은커녕 대한민국도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진실을 말하고 여기서 배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나마나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욕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욕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첫째는 하늘에 내 상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는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진실만 말해도 내가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거 멋있는 일 아닙니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만 말해도 진실을 외침으로써 거짓과 싸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드는 거 아니에요. 진실만 외쳐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참 사람으로서 멋있는 일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거긴 뭐 다 진실이 다 셋업이 돼 있으니까 진실을 외친다고 뭐 어떻게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면 주인공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핍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멋있는 나라고 사람으로서 정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진실을 알려야 돼.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고 그 진실의 횃불이 이 나라에 있는 종북들을 불태우고 마침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구출하는 그날을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